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한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제 새벽에 열린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급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한국의 확진자 수가 공개되었는데,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에 접어들면서 한국 증시가 다음 주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미국의 호재 뉴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했고, 어제 공개된 경제 지표는 모두 안 좋은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음 주 추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상승해서 한국 증시도 월요일 날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면서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1.3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하락으로 출발한 다우와 나스닥은 장 중후반에 급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저점을 또 한 번 깨느냐 마느냐가 어제 정말 중요했고, 여기서 저점이 깨지면은 이런 데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추가 경기 부양책의 협상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합의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제 또 똑같은 뉴스가 나왔죠. 민주당의 의원들과 그리고 공화당의 의원들이 서로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당분간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고, 경제 지표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와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서 미국의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1%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플러스여서 당연히 어제 종가 베팅을 때리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이 마감된 이후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전환이 되었고 마이너스 1%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만약에 레버리지 ETF 혹은 주식을 베팅하신 분들은 금요일 날 다우 극장이 끝날 때까지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좀 찜찜한 사실이 뭐냐면은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 좋았고, 미국의 확진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주식이 뭐죠? 네, 항공, 호텔, 레저, 스포츠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주식들이 어제 미국에서 전부 다 상승하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2.6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역시 4.4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힐튼 호텔 역시 3.44% 상승이 나왔고, 크루즈 여객사인 카니발, 이런 회사들이 9.68%나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의 급등을 알렸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다음 주 한국의 호텔, 스포츠, 레저, 카지노, 항공주들은 갭 상승으로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죠. 지난주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나오면서 마무리된 종목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6%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1.98%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 때문에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종가는 플러스 4.35%로 마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길게 나온 항공주들은 어느 정도 갭이 메꿔지면서 상승으로 출발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2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존은 2.4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페이스북 역시 2.12% 상승, 알파벳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1.14% 상승, 넷플릭스는 2.07% 상승,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상승으로 출발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나온 상승은 그냥 기술적인 상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장 마감 후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환율은 1174원대. 어제와 전혀 다른 모습을 안 보였고 유가 역시 40불. 어제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율이라던가 원자재 시장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고 단지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만 상승한 모습이 나와서 지난번처럼 이쪽에서 잠깐 올라가는 척하면서 빼버리고 반등 나온 척하면서 빼버리고 이런 식의 계단식 하락이 또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 저점 테스트를 하려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라던가 신규 감염자 수라던가 혹은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이 중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도 좋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주라던가 카지노 거기다 레저 스포츠가 갑자기 뜬금없이 상승을 하고 기술주들의 차트를 보셔도 지난번처럼 이틀 반등 나오고 하루 빠졌을 때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고점은 절대 돌파를 못하고 그냥 저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이 48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 반등은 매일 나와도 횡보 내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봉쇄 우려 때문에 금요일날 당연히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보다 다우와 나스닥을 따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갭 상승으로 출발할 확률이 높죠. 특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가장 따라가는 종목이 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어제 마이너스 0.67%까지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최근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춤주춤 거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난 고점을 돌파했으나 돌파하자마자 밀리면서 오히려 하락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 기술주들 두 개만 반등을 해줘도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는 2300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코스닥의 제약주가 강하게 출발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셀트리온 삼형제의 합병 뉴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치고 올라가면서 코스닥의 지수는 2%대 상승이 나오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제약주의 또 다른 호재 뉴스가 어제 오후 6시 17분에 올라왔거든요. 자, 어제 시간의 단일가가 끝나고 나온 뉴스입니다. 정부 코다리19 치료제 임상 개발에 940억 원 투입. 자, 여기 보시면은 8개의 회사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죠. 셀트리온, 녹십자, 대웅제약, 신풍제약,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에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제약과 바이오주가 모두 상승으로 출발할 경우에 코스닥의 지수는 최소 2% 이상 상승으로 출발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신풍제약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이죠. 하지만 셀트리온이 오르면은 1+1 삼각김밥처럼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르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상승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아침 출발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확진자 수는 4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외 유입은 12명. 이런 상황이라면은 교육주, 온라인
혹은 원격 관련주는 다음 주 출발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서 초반에는 종목적으로도 같이 상승이 나오겠지만 알서포트라던가 이런 비대면 원격 의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메릴 린치가 전날에 대거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갭을 한번 뿅 띄워놓고 그 다음에 뿅 하고 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으니 이런 종목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과 바이오 종목이 오른다고 해서 이런 종목이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합승처럼 잠깐 갭을 띄워놓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팔려고 대기한 물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계속 메릴 린치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요일별로 반복하면서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 절대 다음 주 지수가 갭이 뜨고 시작한다고 해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전체적인 시황과 지수에 관한 사항은 어제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종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제 여러분 DPC라는 종목을 한번 보셨나요? 이 종목은 곧 상장되는 빅히트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어제 하방 VI를 걸릴 뻔한 모습이 나오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지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만 원을 한번 터치했던 적이 있는데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밖에 없거든요. 보시면은 빅히트 수요 예측 성공, SK 바이오팜보다 더 몰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 빅히트 관련주인 DPC, 넷마블 그리고 초록뱀 이런 회사들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상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방탄소년단만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인데 이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행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끝났지만 DPC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도 많이 몰렸고 2만 원이 깨지면 항상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지지선. 여기 지지선이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은 대략 18,500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사거든요, 여기. 왜냐면은 추세를 보니까 여기 깨질 때마다 사니까 매매법이 통하겠구나 해서 딱 샀더니 그 다음날 바로 9% 이렇게 빼버리는데 빼기 전에 한번 2만 원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2만 원을 쳤을 때 보시면은 매일이죠?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9월 22일 날은 외국인이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팔고 나갔는데 얘네는 한번 올렸다가 종가 고가로 만들어 놓고 다음날 다 빼버리고 그 다음날 또 샀다가 빼버리고 종가에만 사요. 거의 종가. 그래서 이 수급이 전혀 의미가 없고 이번에도 10만 주 정도 약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10만 주를 매수로 언제 했느냐? 종가에 했어요. 종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 빅히트 뉴스를 보고 아침에 몰린다? 그러면은 얘네들 던집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지금 단타를 치는 애들이 메릴 린치라고 여기 나오는데 메릴 린치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기도 하지만 그건 그냥 매수 창구예요. 매수 창구가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금융투자가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은 최대 연말까지 8조 원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만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이 4조 원을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파는 기관이 연기금일까요? 아니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기관은 1번은 금융투자, 2번은 투자신탁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사모펀드, 마지막이 연기금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만 4조 원 이상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던지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을까요? 매도를 했을까요? 보시면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다음 주 아침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서 또 한번 달려들 거예요. 아침부터서. 달려들면은 금융투자는 아침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팔았다가 장중 후반에 다시 살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매도를 하면서 끝날 수도 있는데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지금 파는 이유는 뭐다? 자, 제가 매번 설명해 드렸죠. 연기금은 3월 달에 마이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3월 달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대부분 났죠. 하지만 3월 이전에
주식을 계속 하고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왜? 본인은 1월, 2월, 3월에 다 때려 맞아서 원금이 줄어들었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 주식에 물려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3월 달에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삽니까? 항공, 레저, 스포츠, 호텔, 이 중에 포트에 하나도 안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3월 이전에는. 무조건 5월달, 8월달에 가는 주식이 선풍기, 에어컨, 레저, 스포츠, 호텔 이겁니다. 근데 코다리 19, 저 바이러스가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종목은 안 돌아와요. 절대 주가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고 3월달 이후에도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연저점을 깨버리로 지금 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포트에 없었다면은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저런 데서 손실 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이 좋았다고 해도 플러스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전환이라는 거는 주식을 팔아야지 그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LCC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 영상을 3월달부터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은 태국이라던가 미국보다 LCC 항공사가 많아요. LCC 항공사가 이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에 9개가 있습니다. 왜 9개나 있느냐? 정부에서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면허를 발급을 다 해줘 버렸어요. 옛날에는 면허 심사가 까다로워서 오히려 심사를 안 해줬는데 지금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조현민 씨 사태 때문에 원래 진에어는 상장 폐지가 되고 면허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시키지 않았습니다. LCC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9개나 생겨버렸습니다. 정말 치킨 게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LCC라는 항공사는 예전에도 파산을 맞은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성항공이죠. 티웨이 홀딩스가 바로 한성항공이에요. 근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했고 이스타항공 인수 거부를 해서 이미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지는 항공사라고 보면 되고 또 플레이 양양을 비롯한 우리나라 새로운 신규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항공 회사들 특히 LCC 같은 경우에는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미 운항이 중단이 된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파산으로 봐도 된다라는 이런 뉴스예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LCC인데 그 중에서 최소 3군데 이상은 망한다고 했는데 벌써 2-3군데가 망했어요. 앞으로도 LCC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다리19 바이러스가 끝나도 여러분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진 상황이고 서로 관광 비자를 취소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주 수입원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적자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LCC라던가 이런 항공주는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서 장기로 가져가면 유상증자만 때려맞을 확률이 높아서 나중에 백신 개발이라던가 그게 끝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LCC 항공 면허를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회사들이 항공기도 못 띄워보고 적자에 시달려서 회사를 문 닫게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런 회사들이 주식에는 상장이 안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주주들의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남아있는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 회사들도 여러분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기관이 또 매도하는 이유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금융투자는 매도하는 이유가 바로 현물과 선물 거래 중에서 지금은 선물 매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은 너무 고평가가 됐고 선물은 저평가가 돼서 선물 투자를 위해서 현물을 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투자 신탁이라던가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환매가 너무너무나 많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환매 요청에 의해서 투자 신탁은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연말까지 목표된 수익률을 모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는 연말까지 계속 될 거라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3억 대주주 논란이 요즘 한창 유행 중이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서 계속 3억 대주주 이거 문제 있다 너무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내년입니다. 이제는 3억 대주주가 드디어 현실이 돼요. 이 3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내 와이프, 내 아들, 딸 직계 존속으로 해서 3억이에요. 그리고 3천만 원만 있으면은 신용으로 1억까지 베팅이 가능해요. 하지만 3천만 원도 필요가 없죠. 아내 2천만 원, 나 2천만 원, 아들, 딸 2천만 원, 부모님 2천만 원. 이게 여러분 온 가족이 같은 종목에 들어가 버리면은 3억은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에 물렸어요. 그럼 물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월급 나오는 족족 물 타겠죠. 근데 만약에 신풍제약이라던가 저런 주식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렸으면은 전 가족이 월급이라던가 돈 받을 때마다 거기다 물 탈 거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대가족도 아니고 대주주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자, 지금 이 기사를 보세요. 아범아,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추석 때 모여서 부럼을 까먹는 게 아니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가진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가족들과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여러분, 가족들이 주식을 3억 원어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종목별인데 여러분들은 우량주를 투자한다면서 삼성전자라던가 네이버 들고 가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은 가족들과 종목이 겹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주식에는 3월 달부터서 9월 달까지 총 59조 원의 주식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종목이 겹칠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뭐 핫하다는 종목들 가족들끼리 공유했을 거 아니야. 엄마 이거 사, 아들아 이거 사라. 장인어른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전화 돌리면서 단톡방이라던가 뭐라던가 이런 데서 같은 종목 논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수가 빠지면서 온 가족이 같이 물렸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말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내릴 거라는 레포트와 기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관도 연말에 매도 공세가 쏟아질 수 있으니 미리 팔아놓고 개인들이 연말에 투매가 나오면은 밑에서 받아먹으려는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는 양도소득세 말고 금융소득, ETF, 해외 ETF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양도소득세를 많이 냈는데 저걸 당하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나고 미치겠더군요. 여러분, ETF는 국내 ETF하고 해외 ETF랑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ETF 매매를 최근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매매를 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하락장에서는 적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어제같이 DPC를 매수를 했다. 아침 시초가에 매수를 했으면 마이너스 9%대 하락이 나오면서 때려 맞거나 어제 김정은의 사과 한 번으로 갔던 빅텍을 매수했으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를 맞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변동폭이 적은 종목 그리고 장중에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ETF입니다. 자,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매매를 할 텐데 여러분 어제 인버스 매매하신 분들 수익이 나셨나요? 손실이 나셨나요? 장중에 마이너스로도 지수가 내려갔었고 플러스로도 됐었고 종가는 보합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만 매수를 하시거나 장 초반에 포지션 청산을 했다면은 여러분은 인버스로 수익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장 끝까지 인버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 손실로 돌변하죠. 자, 제가 어제 약 12번 정도 인버스와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만 잠깐 깔짝 매매를 하고 수익금을 달성한 후 더 이상 매매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장 마감 직전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수익률이 매우 짧고 양쪽 다 손실입니다. 양쪽 다 손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잘 보세요. 자, 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장중에 플러스 3.36까지 올랐어요. 시초가는 플러스 얼마입니까? 1.88이에요. 시가에 매수했으면은 레버리지 손실이에요. 그리고 시가에 홀딩했으면은 손실입니다. 인버스 볼까요? 자, 보시면은 어제 인버스의 모습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마이너스 1.34%, 그리고 종가는 0.09%.
그런데 분명히 수익 구간을 1.16% 줬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인버스가 더 오르겠지 하고 가만히 놔뒀으면은 1%의 수익도 못 챙기고 그냥 끝나는 거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플러스 몇 프로까지 수익을 줬습니까? 3.36까지 수익을 줬는데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오히려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되니까 인버스는 빨리빨리 포지션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짧게 먹고 짧게 끄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먹고 끊었잖아요, 매도. 근데 종가가 얼마예요? 안 팔았으면 물렸어요. 그래서 짧게 치고 가고, 그 구간이 아침 그리고 오후 넘어가기 전에만 나와요. 그런데 오후장에 넘어가 버리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양쪽 다 안 나와요. 인버스하고 레버리지하고. 이 이격차가 벌어져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격차가 안 벌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쪽을 들어가도 손실이 날 수 있고 이쪽을 들어가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그냥 인버스를 사던가 레버리지를 사던가 그거를 가만히 놔두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되는데, 그게 한쪽 포지션으로 쫙 가는 증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먹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베어마켓 랠리처럼 내리거나 올랐다가 내리거나 올랐다 그러면은 이 가격 폭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해도 인버스, 곧버스 같은 경우는 2배이기 때문에 이격차가 벌어져요. 가격의 이격차가 벌어지면서, 예를 들면은 10,000원이었던 인버스가 8,000원이 돼. 근데 8,000원이 똑같이 몇 프로가 올라요? 20% 오른다고 해도 10,000원이 안 되잖아요. 얘는 21% 이상 올라와야지 내가 본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면서 횡보만 해버리면은 내 가격대에 못 와요. 같은 지수에 와도. 그래서 하락장에서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로 수익을 보려면은 빨리빨리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렇게 보합 수준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코스피 지수가 1% 올라서 내가 인버스를 때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1% 올랐다가 다시 보합으로 가버리면은 내가 인버스로 1% 이상 수익이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보합 상황에서 와리가리를 쳐봐.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과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아침처럼 변동성이 왔다 갈 때 할 때, 그럴 때 매매를 해야지 그냥 장 막판에 매수를 한다? 그건 좀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물론 종가 베팅으로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종가 베팅 어제 어디다 때렸을 거예요? 당연히 레버리지에 때리죠. 왜? 보시면은 시간대를 확인해 볼까요?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 상승 중. 레버리지로 가자. 근데 장 끝나고 나니까 레버리지 시간에서 개파락 나고 5시 보면은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 하락 전환.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요? 시간외에서 인버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인버스로 들어갔더니 나스닥과 S&P 500 거기다가 다우까지 떡상.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서 여러분들은 손절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 제 예상 시나리오는 아침에는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막 급등을 해. 근데 여기에 매수한 기관, 금융투자의 물량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약간 주춤거리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또 한번 오후장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냥 결국 플러스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추석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만 물량을 던져도 지금은 하락폭이 매우 큰 상황이에요. 그 불안한 심리를 노릴 것 같아요. 아침에 떡상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져버리면은 얘네들이 또 파는구나, 대피해야 되겠다, 추석 때 빨리 돈을 챙겨놔야지 하면서 현금화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결국 지수가 상승을 해도 한번 위아래로 흔든 다음에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서 저는 아침에 빠졌을 때 한번 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이 종목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추석 전이잖아요. 물렸어도 ETF에 물리면은 얼마나 때려맞겠어? 10% 때려맞을 수 있어? 없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10% 때려맞을 수가 없어요. ETF를 베팅해서. 물론 시작하자마자 코스피라던가 코스닥이 마이너스 10%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ETF에서 10%를 때려맞을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2천만 원 날렸을 때 어떻게 날렸어요? 2억을 베팅을 했는데 시작하니까 종목이 마이너스 10%에서 시작을 했어.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생각한 대로 ETF 쪽에 좀 집중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애들 조심하세요. K사인과 드림 시큐리티는 보안주인데 갑자기 드림 시큐리티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5.80% 상승을 했었고, K사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타 법인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휴네시온이 원래 보안주 대장이거든요. 얘는 안 갔어. 시간의 단일가를 확인해 보셔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네시온 같은 경우에는 보안주 중에서 최근에 상한가를 간 유일한 종목. 하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거나 급등시키는 이유는 장이 꺾이면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거래량을 띄우기 위해서 잠깐 상한가를 보내거나 장난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상한가를 보내자 외국인 애들이 다 먹튀하고 나르면서 상한가를 갔던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지면서 지금은 상한가 혹은 급등했던 이런 종목들이 아무런 상승의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역대급이다? 그냥 거래량만 많이 터진 거죠. 그리고 쫄쫄이 바지처럼 이렇게 쫄쫄이 쫙 빠져버리면은 여기서 잡은 사람들 벌써 마이너스 30%란 말이에요. 못 버텨요, 못 버텨. 이게 여러분, 기술적인 반등, 수상한 상승에는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이라던가 혹은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K사인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다음 주 지수가 상승하면서 출발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올라가봤자 이런 데까지 잠깐 꼬시고 휙 던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나라 M&D도 전날에 여기서 시간 외에서 올렸다가 아침부터서 갭을 4% 띄워넣고 20%까지 올렸지만 나인테크가 추락하면서 동시에 같이 내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승시키고 떨궈내는 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때문에 그러는데 모건 스탠리라던가 이런 애들은 이런 주식을 잘 보시면은 종가에 동시호가라던가 맨 밑에다 받쳐놓고 매수한 거예요.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샀고 개인들이 쫄아서 던져서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모두 다 유인된 겁니다. 아침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던져서 20%가 넘던 주식이 빠졌고 종가에 다시 사서 수급이 이렇게 잡힌 거고 지금 나오는 찌라시나 뉴스 자체도 기관과 외국인이 자기네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내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잡히는 거는 장중에 다 털고 난 다음에 동시효과라든가 막판에 다시 사서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쟤네는 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물려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올랐던 주식 중에서 니콜라가 있는데 니콜라는 한화한테 투자 지원금을 받은 회사죠. 그래서 니콜라가 오르면은 한화솔루션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한화는 18일 거래 연속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드디어 한화가 움직일 것 같아요. 한화 관련주인 니콜라는 매번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하면서 이렇게 찌라시가 확 떴어요. 그러면은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개인이 약간 좀 팔고 기관이 약간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거는 연기금의 소량 매수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드디어 18일 만에 한화가 다음 주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갭을 한 3% 정도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지금 52주 신저가를 가거나 이렇게 매일 내리는 애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혹은 레포트가 나주면은 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월요일만 기술적인 반등 혹은 화요일까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꺾일 수가 있어. 왜? 니콜라 자체가 상폐가 되거나 뭔가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은 하나는 상승으로 가고 그동안 많이 내렸던 애들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텔콘 RF 제약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여러분 안 돼요. 시간에서 올랐어도 절대 빠져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건 그냥 꼬시기입니다. 그리고 KPM테크 이런 종목은 하한가를 갔으니까 당연히 반대 매매부터 출하될 예정이고 잠깐 또 꼬시고 이렇게 던진다고 해도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지금 돌아다니는 짤방 중 하나가 이거잖아요. 커뮤니티 가보면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인간 하면서 뭐가 나오죠? 빅텍을 2시 11분 57초에 사는데 몇만 주를 샀어요? 1억 2천억 원치 누가 샀어요. 근데 이 빅텍을 사자마자 10초 만에 김정은이 사과를 해버려서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50%를 찍어버렸던 사건이 금요일날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주식을 사버리면은 정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는 폼페이오가 방문을 하고 외국인 수급이 지금 남아있다고 해도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죠. 또 내리다가 나중에 오를 경우에는 얘네가 팔아먹으려고 잠깐 위로 빵 치는 건데, 뭐 보합 수준이라던가 보합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휴네시온처럼 됩니다. 휴네시온이 상한가를 갔을 때 갭이 안 떴단 말이에요. 갭이 안 떴는데 지네 물량 한번 팔아먹으려고 위로 4%빵 올렸단 말이에요. 이때 따라 들어갔으면 물려서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보합에서 빨간불 들어오는 거. 근데 빅텍도 다음 주 출발을 마이너스로 해버리면은 여러분은 보합이라던가 빨간불 들어오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고점에서 50% 많이 빠졌다고 지금 낙폭 과대주로 포트에 넣어놓고 잡는 그런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다음 주는 제약주와 바이오의 상승으로 코스닥이 상승폭이 크게 나오며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연구개발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 뉴스 덕분에 제약과 바이오주가 갭이 뜨고 코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는 장이 아주 크게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약간 밀리면서 장막판에는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개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은 지난주 매집을 했던 금융투자의 물량들이 출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금융투자의 물량이 출하된 다음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수익을 보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베팅했던 용감하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초가 매매는 되도록이면 주의하세요. 자, 두 번째, 추석이 끝나면은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를 하는 것은 3분기의 기업들이 실적이 대부분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먼저 매도를 해놓고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악재 레포트와 함께 개인들이 던지면 그 밑에서 물량을 잡아먹으려는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며, 저는 실적 발표 기간 전에 주식을 먼저 사기보다는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을 한번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해볼까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실적이 좋을 거라는 회사보다는 실적이 안 좋을 확률이 높은 회사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토니 스타크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